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뭐 엄청 막 갑자기 급상승할 것 같은 분위기를 또 만들었다가 또 살짝 또 떨구고. 근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직전 전고점이 9,450달러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여기서 8,900달러? 8,800달러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가서 그거를 넘는다면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상승장이 오겠지만 결국에는 더블탑을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비트코인 투자는 좀 약간 좀 스프레드를 약간 길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 분할 매수로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변동성은 이번에 반감기가 오기 전까지 아마 있고 반감기가 있은 후에 완연한 아마 그런 방향성이 나올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일단 첫 번째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중 현실이 열심히 살아도 돌파구가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약간의 이제 상승이 있었으니까 단기적 급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2016년도 2월 달에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투자했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진짜 미래의 현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금은을 모았던 거를 그냥 팔아가지고 이쪽으로 다 이제 몰빵한 케이스인데, 어쨌건 지금 여러분들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다 모든 분들이 다 원하시는 수익만큼 다 가져갈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제가 논리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나, 왜 우리가 암호자산에 투자해야 되나,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유튜브 방송들을 딴 본 것들도 되게 많이 보는데 리플에 물린 사람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리플을 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게 저는 그래요. 저는 이제 뭐 단기적 급상승을 바래가지고 2017년 말과 같은 어떤 그런 상승장이 금방 올 거다 생각해서 그냥 담궈놨던 건 아니고, 그냥 올라가면 올라간다, 그냥 뭐 아니면 만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15% 정도 포트폴리오에 있기 때문에 그냥 냅두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쨌건 요즘에 보면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급상승 되기를 원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이 뭐냐면 G20라는 어떤 그 기구에서 이번에 암호자산에 관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국제자금세탁 방지법이 각국 중앙은행에 내려지는 지령을 통해서 과세안이 점진적으로 이제 프로세싱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과세안이 나오고 과세안을 매길 수 있을 때 진정 여러분들이 원하는 불장이 오고 그 불장을 통해서 정부도 수익률이 난 데서 본인들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급상승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을 빠져나갈 수 있게 어떤 그런 거를 지금 단기적으로 줄 수 있다? 그런 거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약간 기대감은 한 발이 이렇게 좀 약간 내려놓은 상황인데, 그 실내로 이제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3달러였다, 2012년도에 5달러였다, 2013년도에 116달러였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반감기 당해 연도에는 그렇게 급상승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와 그 다다음 해에 2년 동안 상승세가 되게 짙었다. 자, 또 한 가지 보여드릴까요? 2016년에는 453달러였어. 그때 제가 반감기가 7월달인가 그때 있었는데 그 전에 한 5개월 전에 제가 비트를 샀었거든요, 그때. 그리고 나서 2017년, 2018년에 1,400달러, 9,000달러까지 이렇게, 이때도 마찬가지 그런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020년 들어서 어떤 패턴이 보여질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올해는 올라가면 좋긴 좋겠지만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굳이 지금 여기서 뭐 불장이다 이런 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고, 저는 좀 약간 호흡을 길게 보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걸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자, 어떤 걸 우리가 보면서 이제 핵심으로 보면서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국내 뉴스인데 일자리 절벽에 조선족 일자리 줄인다. 자, 이 국내 정책에서 그 조선족들한테 주는 그 H2비자인가? 하여튼 뭐 어떤 그런 비자가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점진적으로 이제 줄여 나간대요. 자, 이게 무슨 뜻하는 게 뭘까요? 여기 보면은 핵심이 또 뭐냐면 건설업, 음식업 등이 우선 축소 대상 될 듯. 자, 어차피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라기보다는 이미 이쪽 산업은 점진적으로 현재 줄고 있었어요. 축소되고 있었어. 근데 전염병이란 명분을 거기다 고스란히 얹어가지고 조선족 일자리 줄인다. 그러니까 이민에 대한 배척 정책을 지금 반이민 정책을 피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 한국은 멀티컬처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피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떨까요? 근데 지금 이런 반이민 정책을 피면 현실적 인프라 파괴 정책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지는데 아마 이게 거세지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도 4월 23일인가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반이민 정책을 필 거야. 한시적으로 2달 동안만.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를 막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인 우월주의자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추종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을 들이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그런 걸 얻었는데 이게 미주 신문이거든요. 한인 신문. 한인 이제 중앙일보 같은 그런 건데 이민 법률 기관 바운드리스에 따르면 새 정책이 60일 뒤에도 이어지면 올해 35만 8천 명의 영주권 취득 길이 막힌다. 자, 미국은 해마다 10만여 개의 영주권 카드를 푼다. 이대로 가면 한국의 미국 이민이 33%나 줄어든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이건 비단 한국 이민자들한테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이와 비슷한 내용의 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전염병 사태를 핑계로 또다시 반이민 정책을 밀고 나가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되고 나서부터도 이미 초반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반이민 정책을 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국도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형국이고 특히 이 정책은 아시안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2018년 지역별 영주권 신청 현황에 이 정책을 적용해 보면 캐나다 9%, 서유럽이 15%, 호주, 뉴질랜드가 25%, 멕시코가 27%, 남미가 29%, 중동, 동남아시아 34%, 중미가 34%.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캐나다와 서유럽 사람들은 크게 줄지 않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동유럽은 3분의 1에 가까운 절반 이상까지 이민을 멈추게 된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자,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동아시아 체인은 따로 연결이 될 거고, 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중국하고 연결되고 일본하고 이 경제 벨트가 연결이 되고 북미하고는 연결고리가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끊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아마 이미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국제 정책에 뭐 어떤 그런 거를 시사적인 뉴스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북미 유럽은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존 질서가 파괴시킨다는 거죠. 이런 정책을 통해서.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 이게 미중 갈등을 또 일으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식시장도 모르겠어요. 변동성이 엄청나게 뭐 유동성이 풀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거를 사람들이 간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의 현재 암호자산 시장도 투자에 있어서 마찬가지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기존 인프라의 파괴다. 현물 경제의 축소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이민자 커뮤니티도 축소될 거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이민자를 배척하고 점진적으로 줄여 나간다면 각국 이민자들이 이민자들한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거기서 많은 경제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조차도 이제 축소되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멀티컬처인 어떤 그런 국가에서도 백인 우월주의 사회에서는 뭐 동양인들을 약간 비하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거는 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야. 그거는 호주, 캐나다도 마찬가지야. 특히나 영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 그거는 뭐 몸소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실 것 같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는 자, 정부는 의도적으로 지금 전 세계 경제를 파괴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지금 전염병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전 세계 경제에 파이가 있으면 그거를 지금 절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3차 산업의 인프라의 파이가 이렇게 크게 원으로 있었을 때 여기 한 조각을 지금 떼어내는 지금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원유 산업의 부진, 그리고 기초 산업의 부진, 3차 산업의 어떤 지금 보면 전락, 계속해서 이제 파이가 축소되고 있는 어떤 그런 경향. 그 경향에 여기서 이제 각국 정책이 그렇게 이제 손을 대가지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렇게 되긴 하지만 어쨌건 떨궈내고 이 빈 공극을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여기를 메꿔가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4차 산업에 도래해서 이 점진적으로 이 공극을 메끼기 시작하면 결국엔 이게 암호자산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세상 돌아가는 시사적인 뉴스나 이런 걸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정유, 화학하고 관련된 모든 산업들이 지금 뒤로 한 발 물러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3차 산업 관련해서 기초 산업들이 지금 보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앞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거는 인구하고 직결된 문제거든요. 네, 궁극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예전서부터 이제 했었거든요. 2016년부터. 자, 건설업도 마찬가지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내가 사는 아파트가 값이 떨어지지 않겠지, 뭐 올라가겠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저는 이제 중장기적인 어떤 부동산 인프라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국가마다, 개인마다 포지션이 틀리고, 다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어디가 낫고 어디가 뭐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애매모호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저는 향후에 앞으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떤 이 부동산 투자 시장 같은 경우는 그거는 북쪽하고 연결돼 있는 얘기고 또 중국하고 연결돼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일본의 지진이 온다면 한국의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 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두산에 관해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건설업, 그리고 지금 3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돼 있는 모든 어떤 인프라들, 그런 거하고 중점적으로 관련돼 있는 게 이런 건설 장비, 운송 장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럼 그게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결국에는 두산도 밥캣인가 하는 어떤 그런 기업하고 연관돼가지고 지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여기다 인젝션 지사를 지속적으로 쏴주면서 죽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환자를 그냥 병실에 살짝 둬가지고 좀 생면 연장 유지 이 정도만 할 뿐이지 결국에는 산소 호흡 마스크를 빼버리고 링게루를 결국 빼버리면 결국엔 여기 두산 같은 경우 이 중장비 산업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추측하시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기존에는 2G에서 3G, 자 4G인 세상에서 5G를 넘어가는데 이 속도가 17배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전송량이 똑같은 시간에 전송했을 때.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많이 변하는 건 뭐냐? 기존에는 통신 산업이 인터넷과 방송이 다 이게 틀리게 다 다이어그램이 겹쳐지는 부분이 되게 적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되냐? 라디오, 음악, 방송, 통신, 신문, 그리고 재택근무, 그리고 금융, 의료, 쇼핑, 학교, 종교활동, 공공서비스, 영화, 드라마, 웹툰, 게임,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가 보는 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온라인 플랫폼, 클라우딩 서비스하고 다 연결돼가지고 초단위 산업으로 진행하는 그 과도기적 지금 단계라는 거죠. 사실은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진 못한 건 사실이야. 근데 그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해주고 페이먼트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결국엔 블록체인이 이 온라인 플랫폼하고 연결돼 있고 전자화폐가 거기서 극도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각국 정부에서도 중앙은행에서 CBDC, DCEP 그런 거를 점진적으로 이제 찍어내지만 결국에는 미국에서 양적 완화하는 것도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까지 갈 수 없는 이유가 결국엔 그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도한 부채로 미국 정부한테 독화살이 돼서 날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도 디지털 달러를 준비한다. 그래서 그들도 결국엔 디지털 달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엑센추어를 통해서 지금 그 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미 DCEP를 통해서 그 프로세싱 단계를 하고 있는 거고 한국 같은 경우도 조폐국에서 이미 한국은행에서도 그 자료를 계속해서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전 세계가 모든 어떤 이런 산업들이 결국 디지털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안에서 디지털 화폐가 결국에 자산으로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이제 언택트 산업이 지금 현재 이제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언택트 산업이 막 부각되고 있는데, 비대면 산업이 이제 막 이렇게 중흥하고 막 이렇게 창궐하면서 결국엔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2019년 12월 30일 날부터 2020년 4월 20일까지 여기 보면 상승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텔레커뮤니팅 94.7%, 그리고 온라인 교육, 뭐 YBM 넷 같은 거 59.5% 상승, 그리고 이커머스, 뭐 쿠팡 같은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127%, 그리고 게임 산업은 18.6%의 상승률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중간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현물 경제에서 축소되고 망해가는 어떤 그런 산업도 있는데, 그 반사 이익을 가서 많은 자본들은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었던 게 현실이고, 또 하나의 실례로 넥슨이라는 기업은 코빗이라는 회사 그리고 비트스탬프를 오래전부터 이제 그 투자를 진행해서 지금도 암암리에 분명히 이게 커넥션 관계가 분명히 뭔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 결과물이 저는 뉴스에서 분명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빗의 암호자산이 넥슨 게임사하고 연결된다. 자, 그리고 플랫폼하고 관련돼 있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뭐 쿠팡이나 이런 회사들은 매출액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갔어요. 2018년에 제가 소뱅을 추종하면서 암호자산에 관한 것도 막 이렇게 방송에서 막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2019년 들어서는 2019년 초반 6월달 넘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쿠팡 망한다고 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쿠팡에서 얘기한 대로 그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사람도 신규 채용을 지속적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되냐?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기로 17만 명이나 되는 고용원을 구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학원 강사라든가 지금 뭐 일반적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투잡으로 쿠팡에서 이제 자기 노동력을 이제 주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저는 얼마 못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좀 이따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거고, 쿠팡이 왜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메버릭 캐피탈 그리고 알토스 벤처스가 2011년부터 226억 원을 투자를 시작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여기 들어갔냐? 세카이어 캐피탈이 여기 들어갔다는 거. 유대계의 자본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카이어 캐피탈이거든요. 자, 블랙록도 여기 들어갔다. 소프트뱅크 그룹이 2015년도부터 들어가고, 피델리티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 투자를 종합적으로 진행해요. 그리고 비전 펀드가 최종적으로 2조 2,600억 원을 계속해서 계속 이제 투자 비율을 늘리면서 지금 쿠팡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IPO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 회사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할지 그건 몰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인건비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쿠팡 같은 경우는 그 소프트뱅크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사를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인수했기 때문에 거기서 로봇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결국엔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자, 여기서 아마존 프라임이 나와 있는데, 뭐 이런 식의 어떤 배송,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메카트로닉스를 이용한 직접적인 배송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도래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집 앞에 문 앞까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지금 현재 연구를 진행 중이고, 저는 5G가 올해 연말부터 깔리고 5년 안에 깔리기 시작하면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는데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로봇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5년 후는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막 극도로 혼란한 상황이야. 전 세계는 막 전염병으로 인해서 직업을 잃는 사람, 그리고 파산하는 사람, 막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고, 일자리 걱정, 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 가정은 어떻게 꾸리나 걱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저희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부 정책을 이제 제가 아까 이민 정책, 반이민 정책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정부 정책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시면
3차 산업 보호한다 뭐 이런 식으로 두산을 뭐 보호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국내 뭐 기초 산업을 보호하는 것 같이 이렇게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도 보잉사를 보호해주는 것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이면에 있는 거는 이거는 위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닌게루를 꽂고 있고 거기다 산소 마스크를 거기다 얹어냈는데 그거를 벗겨버리면 그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 굳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정크펀드를 매입을 해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결국엔 그런 공극이 생긴 자리, 아까 그 파이의 공극이 생긴 자리, 지금 보면 4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는 지금 과도기라고 보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콘크리트를 타설하듯이 이런 식으로. 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자, 3차 산업혁명의 막판까지 지금 와 있는 현재 상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지금 딱 중간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1784년 그 산업혁명 첫 번째, 1870년 두 번째, 세 번째가 1969년부터 지금까지, 그럼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 과도기를 넘어가면서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파이가 역으로 이제 거꾸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삼각형이 역삼각형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4차 산업혁명하고 관련된 VR, AR, 그리고 그 중간에 페이먼트 시스템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블록체인 코인 산업,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확장돼서 올라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리적인 어떤 그런 기반의 산업들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면서 인구는 줄어들고 여기서 수익을 추구했던 게 결국에는 역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4차 산업에서 지금 5G가 아직 깔려있지 않는 상황인데 5G가 계속 깔리면서는 이 역으로 역삼각형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실질적인 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백종원 대표를 좀 존경하고, 그리고 이여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제 이상형에 거의 100% 근접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능력이 없어서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가고 있지만, 어쨌건 제가 이분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분 기사를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여영이라는 분이.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여자 백종원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외식업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 여자분 되게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홍대에서 월향 문샤인이라는 그 매장을 오픈하면서 프랜차이즈화하고 또다시 거기서 문화발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이제 종합적으로 하시다가 자금이 막혀가지고 47억 정도 이제 부도 어음이 막혀가지고 지금 문제가 이제 불거졌죠. 인천공항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는 얘기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이번에 이 기업이 거의 망할 직전까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여영 월양 대표 왜 무너졌나 여기 나와 있는데, 민낯 드러난 외식기업 월양 직원 임금 거래처 납품대금 모두 체불 의혹, 남편 임정식 셰프가 횡령 혐의로 고소.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들이 현물 경제에서 앞으로 되게 많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단 그거는 외식 산업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리적인 산업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플랫폼 기업이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해외에서 사업하던 지인도 파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그 친구가 이제 저보다 나이가 되게 어리거든요. 근데 뭐 결혼도 잘했고 사업체도 되게 잘 벌렸고 이랬는데, 제가 아는 형한테 이제 들은 얘기로는 잘 이렇게 진행하다가 파산해서 되게 안 좋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 친구도 이혼했다는, 그러니까 뭐 여자 사람 친구 그 친구도 이제 이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건 저쨌건 이런 일들이 앞으로 되게 금전적인 영향 때문에 비일비재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끝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영상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이해하실 분도 있고 이해 못하실 분도 있겠지만, 지금 이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그 빈 공간은 결국 4차 산업으로 메꿔질 거고, 결국엔 그 인프라가 깔리고 그 5G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코인들이 들락날락거리고
결국 페이먼트 시스템에 정착화되면 결국엔 투자 시장에 제도권 수용이 되고 활성화돼서 궁극적으로 큰 수익을 10년 동안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10년 이상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뭐 리플 코인이 몇십 원 올랐네, 뭐 100원 올랐네, 200원 올랐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식으로 1억이 언제가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이제 현재 어떤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제가 이거 아침에 캡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금요일날, 지난주 토요일날 마감했을 때 떨어졌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도 지금 떨어지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미중 갈등, 전염병이 중간에 껴있는 어떤 그런 걸로 인해서 이게 다시 불거지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암호자산 시장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그렇게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되게 재미난 일이 있을 것 같고, 자, 금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전통적 금속성 자산 추종자 중에 저도 이제 한 명이었고, 제가 2015년 전에, 그러니까 15년 전에 막 이렇게 한참 막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할 때 마이클 말로니,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 그리고 피터 시프트가 전통적 금속성 자산의 대표적인 추종자예요. 대표적인. 근데 이 사람들 중에 로버트 기요사키하고 마이클 말로니는 이 지금 골드하고 실버를 언급하는 거 외에 지금 현재 이 암호자산 비트코인도 계속 언급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남은 사람은 피터 시프트밖에 없어요. 그래서 향후 장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 되게 많겠지만, 단기적으로 뭐 9천 몇백 달러가 갈 수도 있고 여기서 8,400달러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궁극적으로 수익률을 엄청나게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올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이 될 수 있고 내후년도 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3년 몇 개월간에 뭐 어둠의 터널을 뚫고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이런 거시적인 어떤 그 포텐셜을 모르시고 그냥 단기적으로 어떻게 갈까요? 못 가면은 뭐 막 이렇고 그러신 분이 있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어떤 그런 전 세계 돌아가는 그런 거를 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는 그래도 100%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따가 시간이 되면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열심히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